Me better when I'm with you. 어느덧 12월이 이제 중반에 다다랐네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가요? 어쨌든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저도 요즘에 약간 몸살기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방송은 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뇌의 현실을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세뇌 방식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인 이 세뇌 교육의 틀과 그 형태의 모습을 갖춥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학교 안에서 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사회의 경쟁의식을 공부와 시험을 통해서 이 학생들은 체험하고요. 이런 학업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서열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선생님들은 그러한 분열 속에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요, 어렸을 때 배운 학교 교육의 그 환경과 틀을 토대로 기업의 사장님, 또 자신에게 막 권위를 부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생님처럼 동일시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학교 교육을 아주 잘 이수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세뇌 시스템에 아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세뇌 시스템을 너무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세뇌를 당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늘 빠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소비 문화입니다. 이 소비 문화가 과연 우리 스스로의 생각의 주체성으로 만들어낸 필요에 의한 소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무의식 속 깊은 곳에 마치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처럼 세뇌되어서 작동되는 무의식의 의도적 소비일까요? 소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바로 자본주의가 떠오릅니다. 예?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돈입니다. 돈. 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우리가 개고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 이 소비와 돈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돈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뭐라 그렇습니까? 반드시 필수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돈을요, 굳이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바로 의자 뺏기 놀이와 매우 비슷한 생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의자 뺏기라는 게 뭐예요? 의자 수보다 의자에 앉으려는 경쟁자의 수가 더 많아서 결국 이 게임의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가진 놀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기 살기 힘든 거예요. 예? 의자 뺏기 경쟁에서 다 밀리다 보니까 아무리 일해도 돈이 안 벌리고 아무리 개고생을 해도 가난해서 탈출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의자 뺏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예?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더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아파트가 보이는데 내 건 없어. 그리고 수많은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다 빚내서 산 차가 훨씬 많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결국은 우린 다 거품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거품으로. 아파트든 차든 땅이든 다 거품으로 살아왔고 그 거품을 마음껏 누렸던 세대들이 현재 지금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 애들은 거품도 없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거품도 없는데. 결국 이 의자 뺏기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그렇죠. 한 명.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든 배로 퍼나르든 자동차에서 뿌리든 결국은
한 놈이, 현 경제에선 한 놈이 독식하는 논리 체제로 되어 있고요. 배부른 자본가들은 이 돈을 우리 같은 사람들, 즉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자신들이 만든 기계, 즉 사람들이 기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천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천민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기계에 휘둘리고 사는 게 천민 자본주의야. 어떻게 사람이 기계에 휘둘리고 살아? 이제 좀 지나면 로봇에 휘둘리고 살겠지만. 어쨌든, 이 천민 자본주의 역시도 우리가 이 돈 때문에 생긴 하나의 왜곡된 사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은 결국 물처럼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현상의 흐름은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즉,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고요. 그 돈을 중간에서 이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돈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결국 돈의 가치를 의자 뺏기로 만드는 원흉들이 바로 거대 자본가들과 금융 당국들입니다. 이놈 새끼들은요, 억지로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돈을 아주 적게 융통시켜요. 왠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요, 결국 돈의 자금 경색이 오면서 경제가 하락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서로 필수적으로 돈을 뺏어오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요. 학생들 경쟁시킨 거랑 똑같아. 결국 의자 뺏기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그 의자 뺏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빚을 받는 거야. 대출을 받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은요, 융통시킬 수 있을 정도의 돈만 풀어주고요. 그 부족한 돈은 대출을 통해서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빚을 넘깁니다. 그러면서 뼈 빠지게 늙어 뒤질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놈들이 그 돈을 또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계속 돈을 쓰게 만들어야 빚도 늘어나고 또 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노동을 시킬 거 아닙니까? 늘 부족하게 만드는 거야. 겨우 밥만 먹고 살게. 그래서 특히 우리의 머릿속에 직접적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게 바로 이 소비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소비의 문화가 그 정도를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뭐를 통해서 소비하냐고요? 바로 우리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용해서요. 그렇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과도한 빚, 그 다음에 욕망의 소비, 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시키느냐? 우리 같은 노예들이 저놈 새끼들의 손과 발이 묶이기를 저놈들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저들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더, 저들이 원하는 멈추지 않는 경제발전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야 돼요. 저놈 새끼들이 원하는 대로 불필요한 소비, 그 다음에 우리의 무의식을 끊임없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세뇌를 시켜놨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결국 저 세뇌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 필요도 없는 소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벌어온 돈들이 다 사라져버리면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일을 해야 돼. 노동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이미 저 새끼들은 만들어 놨다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 맨날 부족하고 배고픈데 돌고 돌아, 이 악몽의 시스템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도록 저놈 새끼들이 이미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재밌게 이야기할까요? 저 새끼들이 팔아야 될 물건들 있죠.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물건 사는 사람 역시 우리가 사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판다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흐름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윤과 권력은요, 저 새끼들이 가져가. 소비와 생산의 흐름 속에서 저 새끼들이 다 가져간다고. 저 새끼들 하는 거 솔직히 우리가 다 만들고 우리가 파는데, 건물도 우리가 짓고, 예? 우리가 다 하는데 결국 저 새끼들이 가져간다니까, 다. 아니, 이런 게 바로 곰이 재주 부리고 나서 곰 조련사가 그 수고비를 가져간다, 뭐 이런 거라니까요, 이게. 전날이 일해갖고 찌꺼리만한 돈 받아가지고 저 새끼들은 수천억원씩 챙겨가, 그 흐름으로. 에?
이게 불평등하다 생각 안 듭니까?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생산을 했어. 그리고 예를 들자면 삼성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 보세요. 우리 세금 들어가죠. 막대한 국가적인 세금 들어가죠. 다 우리가 세운 거야. 근데 왜 저 새끼들이 다 이윤을 가져가냐고.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도요. 우리가 다 세뇌당했기 때문이에요. 지식의 세뇌. 우리가 교육의 세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금만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조금 더 이 판단력으로 놓고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면요. 우리가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돈이 있는데 아니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돈이 있는데 내가 무서울 게 뭐 있어.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가난 속에 가둬놓고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가 80년도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경제 부흥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강이 기적이네, 아시아의 5대 룡이네, 뭐 이러한 이야기가 그 당시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자본가들이 거대 자본가들이요 한국에 억지로 경제 부흥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공장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이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IMF를 터뜨려서 한 방에 그놈들이 덜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개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걸 한 방에 뺏어가 버렸다고. 뭘 통해서요? 빚과 부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경제의 부흥기와 쇠퇴기는요.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우리 한국을 보면서 항상 뭐라 그럽니까? 양털깎기라지 않습니까? 양털깎기. 그러니까 20대 30대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다시는 이런 80년대 시대가 다시는 오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난은 여러분들 탓이 아니야. 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억지로.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진짜 이 대목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가슴이 아파. 가슴이.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경제 시스템의 흐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세뇌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원펀치 쓰리강냉이를 날려버리고 싶은 새끼가 바로 버네이즈라는 새끼입니다. 이 새끼 때문에 우리가 거의 이 사회 시스템에서 거의 다 세뇌당하면서 살아온 거야 지금. 이 새끼가 그런 걸 다 만들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세뇌당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는요. 버네이즈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무수하게 나오는 선전과 광고들 역시도요. 저 버네이즈가 만들어낸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즉 버네이즘만 알게 되면 우리의 심리 세뇌를 더욱 쉽게 간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 인간이 뉴욕의 사무실을 개업한 지 1년 후, 그러니까 1920년입니다. 이때 머리망 제조업체인 베니타 헤어넷이 버네이즈에게 의뢰를 해옵니다. 의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의 머리망이 많이 팔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버네이즈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 머리망을 팔아야 가장 효과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뭐 예쁜 모델이나 여배우를 섭외해서 이 머리망의 소비 욕구를 부추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버네이즈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당시에 1911년도에 뉴욕 트라이앵글 의류공장 화재가 있었다고 이제 하는데 이 화재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9.11 테러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의 최악의 참사라고 불리워질 정도였고요. 특이한 건 모두가 여성이었으면서 단 15분 만에 146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고였다는 겁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뉴욕의 공장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됐고요. 1915년에서 1920년까지 새로운 산업안전관리법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버네이즈는요, 바로 이 당시의 이슈였던 안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프로에 친 긴 머리가 공장 기계에 말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여성 노동자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다소 과장된 이야기로 사람들의 무의식에 공포심을 심어주었던 겁니다. 인간은요, 어떠한 위험한 일을 기억하게 되거나 그와 비슷한 환경과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가 발동됩니다. 더욱이 이 공포심을 더욱 극대화시켰던 이들이 바로 의류 공장의 심각성을 두둔했던 정부와 공장조사위원회였던 겁니다. 어떠한 현상이나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없어도 공포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해버리거나 선택해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국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바로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판매량이 급증했었죠. 메르스는 낙타를 통해서 감염된 질병인데 이게 한국에서 전염이 된다라는 게 약간 좀 어이가 없었고, 더욱이 사람들이 이 질병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정부와 삼성 같은 공신력 있는 집단들이 바로 메르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공포심에 대한 부분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삼성, 정치인들은요, 메르스의 명분으로 사회적, 경제적 여파와 언론의 민감한 이슈들을 모두 공포심으로 덮어버릴 수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정치적 보복이나 비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공포심을 통해 아주 쉽게 조장하거나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공포 마케팅은요, 광고에서도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양유업의 프렌치 카페 커피, 즉 카제인 나트륨을 넣지 않았다라는 선전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 카제인 나트륨이 뭔지도 모르고 무의식에 공포심을 느낀 사람들은요, 이 우유의 부산물인 카제인 나트륨이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몸에 해롭다라는 판단을 내려버리게 됐고요. 공포심으로 인한 방어기제 본능이 결국 제품의 정보보다 선택을 먼저 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솔직히 이런 광고 양아치 같은 발상입니다. 에? 그냥 바로 회사에 그냥 인성이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학원가에 사교육 열풍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교육료를 이용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이러한 공포심을 군중 세뇌 마케팅에 학원가는 이용을 했었습니다. 조류 덕감의 공포를 이용해서요, 닭의 수급 조절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계 글로벌 기업의 보상적인 이윤까지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흐름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민중들은요, 조류독감의 공포만 느낄 뿐이지 그 뒤에서 꿈틀꿈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이 공포심을 통해서 전혀 보지 못하는, 이성적으로 보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었죠. 이렇듯 공포심은요,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각의 우선순위를 뒤바꾸게 만드는 이런 연막작전의 무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로 네 가지를 이용합니다. 바로 질병과 재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공포, 마지막으로 공신력.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의심을 걷어내고요,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세뇌 방법입니다.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집단들이 이 두려움을 대중에게 퍼뜨리는 방법, 즉 공포 세뇌입니다. 버네이즈는 바로 이 공포 세뇌 방법을 이용하여 베니타 헤어넷의 머리망을 성공리에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니타 헤어망을 성공적으로 판매했던 이 버네이즈는 그 성공을 인해서 어느 정도 입지가 좀 커졌습니다. 사무실이.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지켜보던 P&G사가 바로 버네이즈와 또 다른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PNG사에서 만든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아이보리인데요. 이 아이보리가 물에 뜨는 비누여가지고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누 시장이 이제 포화 시장이 되고요. 결국 경쟁자들에 의해서 PNG사의 매출이 점진적으로 깎여나가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뭐 비누 많이 팔게 해달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버네이즈가 비누를 판매하기 위한 이 선택이 무엇이었냐면요. 비누를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근데 누구겠어요? 애들이잖아요.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맨날 저기 놀이터에서 놀고 와서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씻는 거잖아. 물론 어른들 중에서도 씻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씻기 싫어했다. 뭐 이거죠. 버네이즈는요, 이런 아이들의 목욕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비누를 아이들에게 매우 친숙한 물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게 됩니다. 만약 비누를 친숙하게만 만든다면 아이들은요, 목욕을 놀이처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버네이즈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버네이즈는 경연대회를 연 거예요. 비누 경연대회. 이 비누 경연대회에서는요, 일반인은 참가하지 못했고요, 오직 예술인들만 참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누가 당선된 비누는요, 상도 받고 소정의 돈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전시장에 계속 순회 전시가 되는 이런 영예도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비누에 대한 생활용품 이상의 어떤 가치적인 요소로 보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예술적인 이런 가치를 통해서요. 이 첫 번째 경연대회가 끝마치고요, 무사히 성공리에 끝마치고 두 번째 경연대회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때는요, 어린 아이들까지 참여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자마자 아주 그냥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저 경연대회에 참가시키려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떠는 거예요. 아이들도 신났죠. 뭐 비누 자체가 조각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 비누를 만지고 놀면서 이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상당히 재미있고 창조적인 장난감이 비누가 갑자기 돌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네이즈는요, 이 비누를 예술적인 가치로 만들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대중적인 가치로 다시 돌변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것과 대중적인 것을 믹스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경연대회 때 사용되었던 비누가 바로 아이보리 비누였는데요. 이 당시 대회 그 어디에도요, 이 비누가, 경연대회 때 사용됐던 비누가 아이보리 비누였다라는 상업적 선전과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 비누 경연대회가요,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P&G의 엄청난 매출이 급등하게 됐고요. 이 매출을 끌어올린 버네이즈는 이후 30년간 P&G사의 PR을 담당하게 됩니다. 버네이즈가 바로 P&G사의 비누를 엄청나게 판매할 수 있었던 마케팅 세뇌 방법은요, 바로 아이다 마케팅 세뇌 기법입니다. 이 아이다 마케팅의 세뇌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목입니다. 바로 대상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나 통계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그 흥미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갖고 싶다든지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렇죠. 당연히 사람은 행동을 하겠죠. 아니, 욕망이 생겼는데 행동을 안 합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매 후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살살살 긁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매료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리는 반드시 머리에서 의식하는 순서, 즉 주목과 흥미, 욕망이 갖추어져야지만 비로소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인간도요, 이 네 가지의 프로세스 범주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다 마케팅을요, 가장 효율적이고 획기적으로 이용했던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허니버터칩이 있습니다. 이 허니버터칩은요,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어떤 환경 조건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그러한 흐름을 빌미로 각종 공중파 연예인들이 이 허니버터 칩을 구하고 인증하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고요. 결국 허니버터 칩을 저들처럼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이 표출되게 되고 사람들은 이 허니버터 칩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니버터 칩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계획된 마케팅 전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허니버터 칩을 파는 회사에서는요, 이것을 절대 계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마케팅법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왜냐면 아니 그럼 욕먹게? 안 그래요? 욕먹는다니까, 이런 거 잘못 이용하면. 또 있죠. 바로 장난감입니다. 만화나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친숙함과 흥미를 유발시키고요. 결국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은 이 장난감이 자신의 욕망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장난감을 구매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죠. 다음으로 이것을 절대 빼놓으면 안 되죠. 아이다 세대 마케팅의 바로 핵심, 그리고 꽃. 그렇습니다. 바로 홈쇼핑입니다. 여기에 중독되면 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늘 세뇌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다 마케팅은요, 우리의 절제와 이성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소비하고 노동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행동 세뇌 시스템이죠.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간절히 이것을 가지고 싶다, 또한 원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욕망과 욕구는요,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비는요, 우리가 필요로 인해서 이성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자본가들의 무의식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아무런 이유도 또한 거기에 따른 의미도 없는 무의식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방 주변의 물건들 한번 돌아보세요. 쓰지도 않고 쌓아만 놓는 물건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꼼꼼히 생각도 한번 해봐요. 내가 저것을 왜 샀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그렇게 드는 물건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게 만약에 보인다면 여러분들은요, 다 저놈들이 만들어 놓은 소비세뇌 시스템의 덫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네이즈는 또 무슨 짓을 했냐면요, 담배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여성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의 횃불 캠페인이라는 뭔가 혁명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의미를 담배에 이 버네이즈가 심기 시작했고요. 그 의미를, 이 담배를 주축으로 당시 기지개를 막 켜고 있던 페미니즘 운동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담배로. 그래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공공장소의 흡연 행위를 지지한 캠페인을 버네이즈가 벌리기 시작합니다. 버네이즈는요,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부활절 퍼레이드에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당당히 담배를 피우며 걷는 퍼포먼스를 통해 편견에 맞서 싸우자, 담배를 피워 자유의 횃불을 올리자, 뭐 이런 등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성과 담배의 이런 삼각적인 괴리감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캠페인은요,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페미니즘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더불어 자연스럽게 여성의 흡연량도 증가했습니다. 버네이즈는요, 이후에도 페미니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버네이즈가 이 캠페인을 진행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그의 고객이었던 럭키 스트라이크사를 위하여 여성에게 더 많은 담배를 팔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크게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관심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세뇌 시스템은요, 인간의 내면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감대적인 자존감을 집단적으로 끌어올려서요, 그것을 표출하는 사회적 바이럴 마케팅인데, 바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특이성을 이용한 방법이죠. 한 사람의 경우에 자신이 부담해야 될 책임과 양심의 가책을
논할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그와 같은 공감대적인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면요, 자신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과 양심은 그 사회 속에서 묻어버릴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는요, 이 자존감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우리를 컨트롤하는 자들이 주로 남녀의 갈등이나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용도로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에 이것을 악용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네이즈가 마지막으로 아주 즐겨서 잘 사용했던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군중심리, 즉 집단 세뇌 시스템을 잘 활용했다는 거죠. 버네이즈는요, 이 집단 세뇌 시스템을 가지고 뭘 이용했냐면요, 바로 피아노를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자체를 사람들에게 팔아봐야 사람들에게 크게 유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가정음악실을 만들어서요, 사람들이 그 안에 무조건 우리가 딱 한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 집이라면, 우리가 중산층을 대표할 수 있는 거라면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집단적인 유행을 번지게 만들기도 했고요. 또 이와 비슷하게 책을 팔기 위해서 집안에 책장을 만들어 놓는 환경을 조성하여서요, 책이 자연스럽게 유행처럼 판매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이 바로 집단 세뇌 시스템인데요. 군중 심리를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 습관화는요, 군중 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단 습관, 즉 군중 심리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줌마들의 동그란 파마머리,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나 어떤 잡지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하게 되는 패션 유행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2002 월드컵과 촛불 집회 같은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이 있죠. 이 집단적 습관화는요, 주로 획일화된 집단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집단의 유지를 위해서 마치 집단적 본능에 호소하듯이 사람들이 습관과 관습, 규율, 규칙 등을 우리가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집단 세뇌, 즉 집단적 습관화는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거나 생각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이 어긋난 생각과 행동들을 통제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너도 다 공무원 가려고 해. 왜? 안정적인 생활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삼성이면 짱이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상 신입들이 삼성을 갔는데 자기가 원했던 회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훅 가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또 있죠, 주식시장. 주식시장 보면 한번 이게 뭐 인기가 그냥 확 달아오르다 보면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라붙죠. 주식에 막 테마주 이런데.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비트코인도 있죠,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군중이 되게 되면 가장 크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집단 광기입니다. 이 집단 광기는요, 한번 발발되기 시작하면요, 절대 그 방향을 변경하거나 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해는 이라고요, 집단 세력과 집단 세력의 광기가 부딪히면요, 서로 대립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광기의 흐름을 이 대립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광기의 집단이 더욱더 큰 곳으로 어차피 이 쏠리게 돼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대세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이 집단 광기가 주로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욕심과 분노,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광기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 때 이 욕심과 분노가 없는 이 집단 습관화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자면 대구 지하철 참사와 세월호가 있죠. 이 두 참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
스스로의 판단으로도 충분히 대피했어야만 할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안내방송에 의해서 집단 세뇌 통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위험의 판단보다 통제와 질서를 자연스럽게 선택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집단 심리 역시도요, 우리가 이 세뇌당한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이들은 선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 힘을 빌리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이러한 세뇌 방식은요, 사실은 버네이즈 이전부터 존재하던 세뇌 시스템입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해낸 세뇌 방식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로고스라는 이 설득법입니다. 로고스는요, 논리에 기반한 이성적인 설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디자인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 물건의 뛰어난 기능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 제품을 사야 한다고 설득당하는 구시대적인 선전을 바로 로고스 설득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파토스 설득법입니다. 이 파토스는요, 심리에 기반한 감정적인 설득을 의미합니다. 이걸 버네이즈가 가장 잘 이용했죠. 베니타 머리망 선전에서 버네이즈는 공포 심리를 이용했고요. PNG 비누 선전에서는 참여욕과 과시욕,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아노 선전과 책 마케팅에서는 집단 습관화 동조 심리를 이용해서 버네이즈가 이용을 했었죠. 이게 바로 파토스 설득법과 매우 일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세뇌 방식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방식이 바로 에토스 설득법입니다. 이 에토스 설득법은요, 사람 자체의 고유한 성품, 매력도, 카리스마,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또한 신뢰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비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또 비이성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설득법이죠. 이런 에토스 세뇌는요, 주로 정치계와 연예계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바로 사랑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콩깍지가 씌이면요,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뭐 가서 개지랄을 하든 결국 그 사람을 따르고 이해하게 되는 행위, 즉 에토스 설득법은 이 사랑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화, 즉 에토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이 히틀러의 신복이었던 괴벨스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이 괴벨스는요, 히틀러를 신격하기 위해서요, 뭐 자기 스스로도 히틀러 신성시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어쨌든 기독교 성경과 그리스 신화를 조작해서까지 이 히틀러를 사람들이 구제하려고 오는 신화 속 인물과 동일시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퍼뜨리기도 했고요. TV와 라디오를 싼값에 사람들에게 보급해서 이 히틀러의 초라한 모습들을요, 그 뒤로 숨기고 웅장한 모습으로 과장시켰고요. 그러한 이미지들로 사람들에게 그의 카리스마와 매력을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주입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히틀러를 독일을 구할 수 있는 구세주다 라고 이렇게 믿어버릴 만큼의 사람들을 이 세뇌시켰다라는 겁니다. 괴벨스는요, 버네이즈를 거의 멘토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뭐 서로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버네이즈가 더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었죠. 괴벨스가 이렇게 이용했던 모든 이런 세뇌 방법이 에토스 세뇌 방법이었고요. 지금도 우리 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전직 대통령이었던 MB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우신 MB님. 이분이 바로 자신이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서민 대통령이다 라는 이런 어필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꼭 필요한 영웅인 것처럼 포장을 했고요. 그런 MB를 옹호했던 사람들은요, MB의
이 설득력과 이해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BBK 사건까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에토스 세뇌에 매료됐던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MB 대통령을 뽑았었죠. 그리고 MB 대통령, 즉 에토스의 최정점으로, 이 세뇌의 최정점으로 화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포항입니다. 포항에서는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던, 아주 그냥 나라를 망쳐먹었던 과거의 과보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요, 그냥 그를 아무 이유 없이 신격화시키고 그를 받들고 있는 실정이죠. 거의 포항에서는 그냥 이 MB 대통령 분이 거의 어버이 수령님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MB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주크버그, 테슬라 같은 이런 유명 인사들 역시도요, 우리가 에토스 세뇌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미디어 봐봐요, 책을 봐봐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격이 다른 사람들처럼 나온다니까. 그런 거에 한번 심취돼봐, 인간으로 안 보여. 저런 사람들 인간으로 안 보인다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뭔 짓을 저지르든 어떤 행동을 하든 안 보여, 눈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잘 종합해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이 우리의 자율적인 의사와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각본처럼 자신의 생각과 선택을 누군가로부터 지배당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토스 세뇌를 통해서 그렇게 존경스러웠고 현인처럼 느껴졌던 인물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에서 지금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베조스, 게이츠, 버핏 재산이 미국 인구 절반의 재산보다 많다라고요. 기부는 개뿔에 얼어주고 기부라고 해서 기부한 놈이 돈이 더 생겨? 듣고 있다도 황당해 죽겠네 진짜.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려고 해도. 저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요, 바로 돈의 결핍을 만들고요, 자신들이 그 돈을 지배함으로써 우리 같은 서민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를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자각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